자, 황금선박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서 정치, 경제, 그렇습니다. 어떤 핵심, 우리의 그 구조가 되는 근간이죠. 예. 근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아닌데 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욕 먹는 사람들이 욕 먹을 짓 하면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선대인 소장이나 뭐 이동영 씨나 뭐 삼성 관련해서 계속 다다다다다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 먹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재명 지지자냐? 그렇진 않아요. 아니 요즘 진짜 그런 댓글 저도 받아요. 저도 개인 SNS로 오는 이제 DM으로 몇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이하고 어울리고 네. 선대인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욕 먹는 건데 그게 있더라고. 야, 너 줄 잘 써라. 그 줄 아니다. 약간 이게. 그때 뭐라고 댓글을 하면 가장 좋냐? 예. 저 삼성 모델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지금 욕 먹는 사람들 공통점은 삼성을 비판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저 얼마 선대인이 전에 대표적이고. 연락이 하나 왔어요. 예. 삼성 사내 방송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 아직 뭐 확답은 안 드렸는데. 삼성 사내 방송 하세요. 할까요? 하세요. 하면은 주홍 같은 죄가 씻깁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맑은 보혈로 예. 보혈의 피로써 네.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삼성 예. 사내 방송이 예. 이게 셉니다. 이게 웬만한 방송보다 세요. 이미 삼성에서 네네. 황금선박에서 삼성 가지고 네. 황현희가 몇 마디 얘기한 걸 다 이제 정보 입수했기 때문에 네네. 전화 안 올 거야 더 그러니까 이상. 그 이후로 안 오더라고. 아니야 너무 무마하기 밟았네. 위해서 예.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출연하면 반띵 하자고. 삼성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전화 안 옵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린 극과 극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예, 이 부동산 우리 여기서까지만. 근데- 부동산 찬양 방송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 에이 박지. 황금 박쥐입니다. 네, 황금 박쥐. 예, 예, 예. 근데 그런 건 또 얘기하잖아요. 너 삼성 비판했으니까 난 너 싫어. 너 공격할래. 이러진 않아요. 절대. 이 양반들 내가 이렇게 쭉 특징을 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잖아요. 저도 대선 때 당연히 그분한테 이제 겉으로는 투표를 했던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수박이구나 수박. 속은 빨개. 정의당은 여기서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심상정 찍었잖아. 난 지지자가 아니야. 명백히 지지자가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찬양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 건가? 찬양은 북한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 건전한 팔로워라는 거, 추종자라는 건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애정어린 조언은 하는 게 사실은 또 바람직한 추종자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해요. 삼성을 비판하느냐 아니면 비판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SNS나 인터넷 댓글의 특징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래왔죠. 지금과 같은 팬덤 현상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거대한 팬덤을 거느린 정치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또 비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비판을 했고 했는데 이게 좀 무비판적인 그런 이 팔로워 현상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정화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사법 절차에 들어갔어요.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사법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렇죠. 이게 정치적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피차간에 한쪽에서는 빨리 당에서 쫓아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무작정 다 이제 뭐 권력에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실은 뭐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저마다의 한계들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 정치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칫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 그 정부 여당의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 표류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쿨다운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을 쿨다운하고 사법 절차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아니 진짜 이재명 지사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면 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씩 다 그냥 이 토시까지 해집어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그 무오류의 인간이 누가 있나요, 사실은. 사실 김용민 씨라고. 왜 이렇게 크게 웃지? 왜 이렇게 크게 웃게 만들어요? 당신은 해집어 볼 필요도 없어. 본인이 얘기하잖아. 아, 근데- 궁금한 게 나 한 가지 맞죠. 그 트위터 SNS 중에 트위터는 매체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제 이름을 트위터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욕이 한 3만 개 있더라고요. 예. 이름을 언급하는 건 칭찬하는 것보다는 욕하는 거예요? 욕할 때 아니 이름을 트위터라는 써요. 그러니까 뭐 SNS의 특성이 이게 익명 게시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이게 누구인지 몰라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인지 밝히기도 어려워. 지금 이 정의를 위하여 개정 사건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라는 그 트위터의 매체의 특성상 이 걸러지지 않은 드러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고 이게 또 하나 이제 트렌드를 형성한 거지. 근데 확실히 근데- 댓글이랑 여론이랑 또 다른 게 아니, 많이 있는 것 달라요. 같아요. 많이 다른 다르고. 거 근데 같아요. 나는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 여론으로 그리고 느껴지잖아. 난 T형들이 말이죠. 그래서 매크로를 하는 거야. T형들이 마치 메두사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많아. 맞죠? 내가 선수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홍준표를 좀 배워. 홍준표는 이게 아우, 댓글이 움직임이 없죠. 악플이든 네. 선플이든 달리면은 다 자기의 환영인파로 생각해. 근데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제 비난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난이 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웃음이 나와요. 이제. 야 이거 쓴 거 봐라. 예. 요 정도 단계까지 와야지. 아, 이걸- 나도 이미 예, 그 이렇게. 정도야. 아,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신경 많이 안 나요. 아니는 지난주에 뭐 우리 당원들이 지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팟캐스트에 들어갔더니 뭐 의원님을 막 그 조롱하고 비판하는 진짜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네네. 그거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거나 자, 말거나 이제 저 사진권 안에 들어온 거지. 듣지 않는다 나는. 예, 그건 욕지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하는 사람 입만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고 대꾸를 안 하면 돼요. 아 그리고 그런 문장 하나 만들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좋잖아 이런 거 재밌잖아. 아, 재밌네. 홍준표가 뭐. 홍준표 아니 전 이번에 또 그 대표가 했던 양반이 말이잖아요. 대단했어. 네. 아니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왜 체코를 들려가냐. 체코에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이 있다. 야 그걸 생각해내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내가 보기에 홍준표밖에 없는 것 같아. 그분의 관심법은 대단해. 지금 본부장님이 네. 빨리 광고하라고 앞에서 자, 그래서 지금 레이저 그 얘기- 광선을 주고 계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니 근데 우리 좀 프로그램 인지도가 좀 상승했나요? 좋은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헤드폰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거 쓰면 헤드폰. 있잖아 외부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헤드폰입니다. 아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로. 예. 그래요. 네. 저 본부장님 요거 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약간 기대했네. 말 나오기 전에. 예, 아, 예, 힘내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좋은 거예요. 자, JBL 블루투스 헤드폰 네. 듀엣 BT. 아, 대단합니다. 이게 저 압도적 초특가 네. 수량 한정 이벤트. 정상 판매가는 24만 8천 원. 현재일 기준으로 인터넷 최저가는 17만 6천 원인데 네네. 중고나라 검색해봤어요. 13만 원. 근데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 이 가격? 김용민닷컴 네. 단독 초특가 9만 9천 원. 이거 너무 싼데 이거? 중국에서 조립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안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JBL의 기술이 집약된 매력적인 사운드. 저기 그 음향 다루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최고예요. JBL 네. 우습게 여기는지. 네네. JBL은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제 차에 스피커가 여기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오. 바꿨어요 여기 JBL 걸로. 그렇군요. 진짜 좋습니다. 예. 이게 또 저기 AS를 거의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럼요. 예. 패처와 함께 이제 스피커도 폐기가 되지. 네. 이 스피커 때문에 뭐 갈았다든지, 뭐 AS 센터를 간다든지. 폐차할 때도 스피커만 따로 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정도예요? 워낙 좋아서 품질이. 예. 세상에. 죽여주네요. 이건 약간 가짜 뉴스인데. 막 이 던지네 친구 그냥. 광고 감각 있네. 해야지 우리 뭐 삼성 사내방송에서 연락이 얼마네요. 예. 아, 여러분 삼성에 꼭 좀 픽업해 주세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충전으로 최대 16시간 플레이가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네. 이 무선이니까 예. 두 개의 기기를 동시 연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전화 통화도 동시에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로. 그렇습니다. 예. AS 받을 일은 거의 없지만 브라이트 스톤의 정품으로서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제품을 무료 보증합니다. 단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잖아요. 네. 구라치면 돼요. 네, 그래요. 다 보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워낙 초특가기 때문에 금방 재고 소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24만 8천 원을 9만 9천 원에 살 수 있다는 이거 거는 진짜 싼 거예요. 예. 실화라고 하기엔 너무 거짓말 같지만 진짜 싼 겁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중국 조립이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자, 저 보세요. 아니 아니겠죠. 광고 멘트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중국이라고 그렇게 무시합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G2 아닙니까 지금? 어? 아, 예. 중국 제조라고 돼 있긴 하네. 그러나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예. 그건 그러면 제조- 이제 중국이 어떤 나라? OEM 방식으로 찍어내는 건데요. 그럼, 그거야. 예. 예. 자, 이게 뭐 저기 중국에서 적당히 만들어가도 JBL 브랜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JBL이. 아니 이것도 메이드 인 중국일 수도 있고 핸드폰도 다 브랜드. 아니 사실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의 맞아요. 폰도 그렇고 네. 삼성은 아이폰에서 뭐 중국 기술이 안 들어갔다면 아니 그러면 삼성 폰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그럼 뭐 베트남제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조는 다 사실 전 OEM 이죠. 세계적으로 네. 하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평소 괜찮은 무선 헤드폰 좀 싸게 구입하고 싶었다는 분들 JBL 블루투스 헤드폰 듀엣 BT 24만 8천 원이 아니라 9만 9천 원에 김영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대희 소장님, 예. 그 저기 후분양제 관련해서 뭐 이재명 지사 바로 옆에서 뭘 하시더만 예, 이거 뭐 또 오해받을지 모르겠네 이거. 혹시 정의를 위하여 아닙니까? 내가 선대인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아, 그래요? 8년 동안 4만 건 하려고 부지런하지 않아. 진짜 뭘 하세요? 나름 바빠. 예. 완전히 친 이재명이 됐어. 진짜요? 예, 인증했습니다. 예, 예. 좀 멀어질 확실히 것 뭐- 같아요. 뭐- 뭐 하여튼 먹었구만. 공교롭게 그렇게 예. 됐는데 예. 어땠어요? 그 자리는 어떻게 아니 된 그러니까 거예요? 뭐 경기도에서 이제 후분양제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는 거야. 어찌 보면 후분양제 신봉자니까. 예. 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단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후분양제 후분양제.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택 시장에서 이 공급자인 건설업체에 비해서 소비자인 국민의 지위를 한없이 이제 떨어뜨린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업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투기적 열풍들을 계속 막 주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제도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기다가 소비자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물건인데 그렇죠. 이건 실체도 없는 거. 그냥 팜플렛 종이 쪼가리하고 그냥 모델 삐까번쩍하기 지은 모델 하우스를 보는 거야.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 이거 저 10억이야? 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국내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발판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토론회를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여러 사람이 나간 줄 알고 딱 갔지. 이재명 지사가 여기 딱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근데 경기도 관계자야. 아 경기도에서 주최한 거군요. 외부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뭐 후분양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근데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요. 이재명 지사가 하여튼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감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난 진짜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러니까 후분양제를 추진할 건가에 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뭐 결정을 하는데 아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자들 딱 불러 모아서 후분양제가 가능하냐, 이게 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어허. 가능하냐, 예,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걸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의견을 받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집단 지성인 건데 예. 거기서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사실 뭐 그 댓글들 보면서 많이 배웠고 누가 보면 되게 포퓰리스트적인 뭐 정책 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사안을 저렇게 결정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뭐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후분양제를 저는 뭐 굉장히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굉장히 하고 나서 속이 우려난 느낌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자, 있어요. 선분양제란 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분양제는 먼저 돈을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후분양제는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렇죠. 원칙적으로 분양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건설 원가 이것도 공개돼야 후분양제로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 원가 공개라는 건 후분양제하고는 사실 뭐 딱 연관돼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연관돼 있다고 좀 아니, 해줘, 근데- 좀. 없어 보이잖아 내가. 알았어. 연관돼 있어. 예. 졸라 연관돼 있는데 예. 예. 그 후분양제를 하면서 사실은 원가 공개 정책을 같이 가면 사실 이제 완성된 저 이른바 주거 제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더 정확하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를 낮추기엔 더 좋은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수분양자의 자금을 갖고 와서 건설업체가 일괄 선분양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저 선분양을 하는 것 중에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양을 받아봤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대출금 무이자잖아요.
뭐 60% 중도금 무이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아니 근데 그게 나중에 내는 이자를 예. 그 단계에 그냥 이제 무이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어떤 상품도 실물을 안 보고 판매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인데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을 어쨌든 빨리빨리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건설회사들이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취약한 건설회사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이런 이상한 제도로 뒷받침을 해준 거지. 그래서 사실은 건설회사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이 미리 이제 선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아파트 짓고 자기들이 조달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양자들한테 부담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왔던 거죠. 지난 뭐 십수년 동안 이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2대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분양원가 공개고 하나가 후분양제예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러면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네. 관련이 상당히 있어. 선대인이 너무 그러니까. 야박하게 관련이 없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오케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였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그랬어요. 후분양제를. 예, 그래서 시범 후분양을 했었어.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MB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MB가 말이 안 되지. 거기 완전히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후분양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 아니었어요? 그렇지. 거기도 얘기했었지. 세훈입니다. 이게 이제 떠돌다가 이번에 세훈이 이제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땅도 파기 전에 분양하는 이런 건 안 되고 공정률 60%에서 분양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고 공공 부문에서 네, 더 공세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이 건설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 위에 들어서는 민간 이 아파트까지도 이 후분양제를 확대하겠다. 이번에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후분양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분양 원가가 낮아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아파트가 민간 그 건설에 의한 그런 아파트일 경우 공공주택은 원가가 공개되고 후분양제고 한데 그 주변은 그 여파를 안 입는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경제신문 같은 데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예. 그동안에는 건설회사들이 예. 분양자들한테 이 중도금이나 선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가시켰는데 네.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다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오히려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지금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수익을 낼 때는 네, 근데 그렇지 그건 않- 말이 안 그렇지 되죠. 않고 그거는 왜냐하면 건설회사들도 시장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나 시장의 눈길을 받으면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지금 이 선분양 제도에서처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인은 그냥 그 당시에 집값이에요, 집값. 뭐 원가 얼마 들어가는 거 책정해서 하지도 않고요. 그 뭐 금융비용 그거는 금융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서 정말 못 지을 것 같으면 안 지어요 건설업체들이. 이제 선분양제를 채택하면 왜 투기적인 이제 가수요가 많이 들끓냐면 선분양제에서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험했지만 이게 이제 좀 집값이 달궈진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내가 분양받았을 때 나중에 집값이 뛰어서 내가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이른바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막 그때 분양 물량을 막 쏟아내요. 그럴 때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우리는 조금만 먹을게요. 낮게 책정할게요. 이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실 시공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로 인한 하자 분쟁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 사회적으로 비용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완성된 아파트 완제품을 보고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 소비자들의 구매 안목이 지금 훨씬 높아졌어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 초기에 대량 공급하던 그 시대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여서 무조건 좋은 제도다. 후분양 제도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하게 되지만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정착되게 되면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도 이걸 아마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 자, 이게 이번에 사실은 6월 달에 정부 차원에서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뭐 하여튼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공정률 60%가 진행된 상태에서 후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테니까 대부분 60%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후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60% 아파트 총 완공되기 전 60%. 공정률 60% 그렇죠. 그게 선분양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선분양은 뭐냐면 이게 민간 업체의 경우에 택지 그냥 조성도 안 택지를 확보하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정부가 내놓은 후분양이라는 것은 공정 60%. 뭐 하여튼 이렇게 공사 지어서 골조는 좀 올라가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아무것도 모르죠.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모르시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뭐 마감재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걸 그렇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60%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제라고 하기 힘들어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때 도입했던 게 분양원가 공개, 그다음에 후분양제. 후분양제를 그때 얼마를 했냐 하면 공정 80% 진행된 이후에 했어요. 그때 오히려 원가 공개하고 결합시켜서 분양가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했고 그래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 분양가보다 한 10% 떨어뜨렸고 그 당시에 장지 발산지구가 있었는데 그 장지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그 당시에 지어졌던 다른 지역보다 한 30% 이상 분양가를 싸게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후분양제를 하면서 원가 공개 정책을 잘하면 실제로는 분양가도 훨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도 다 100% 후분양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공정 80% 이후 또는 이제 저 80%는 돼야죠 최소한. 80% 이후면은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자기가 들어갈 때 일종의 이제 뭐 옵션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옵션을 80% 단계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어. 예.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남은 공사는 각 개인이 계약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후분양제를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변형해서 진행하면 장점이 되게 원래 많거든. 베트남 같은 데는 아파트 그 골절만 해놓고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네, 뭐 도배나 뭐 장판 뭐 이런 인테리어를 알아서 한다고 돼 그 있더라고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지사직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바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 어쨌거나 이런 하두를 자꾸 던지는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의원님, 그 후분양제가 도입이 되면은 층간 소음은 사라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층간 소음이라든지 과거에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경쟁력일 수 있거든. 그렇죠. 지금 층간 소음도 사실은 이웃 간에 굉장히 큰 분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1층으로 그래서 집을 분양받거나 1층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애들한테 눈치 보게 안 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조금만 보완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 방음제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뭐 이게 이제 후분양제가 그걸 더 완화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와 관계없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제시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을 거다. 이거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희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위에 누구 사시냐. 할머니 할아버지 살 때 오케이. 자, 이 집 계약. 자, 전세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 이사 왔냐고. 그래서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근데 가끔 우리 손녀가 손자랑 가끔 놀러 온대요. 그래서 그러냐? 괜찮다. 근데 약간 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일주일에 이 새끼 4일이 와. 나왔어, 이 새끼. 일주일에 4일을 와.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이시고 또 이러니까. 잘 확인하셔야 돼요. 당신도 좀 있으면 애 키울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니까, 집에서. 근데 일주일에 4일을 오니까, 와, 눈이 돌겠더라고요. 막 진짜. 가끔 오는 거 맞네. 네? 일주일에 4일 오면은 격일로 오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 가끔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자, 네. 제가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층간소음은 선분양제와 친화적입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 해놓고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뭐 방음제라든지 그 진동 줄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중간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좁은 평수에 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그 구조가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일단은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런 그쵸. 구조를 안 써요. 원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겠죠. 네.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제 이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재료들도 중간에 많이 안 넣는다고. 예. 어찌 됐건 완성된 물건을 보고 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그렇지. 그에 따른 만족도나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확실히 없어요. 그렇죠. 날림을 못해 네. 건설사들도.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모로 후분양제가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촌동 동부 이촌동이에요. 동부 이촌동의 H 아파트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고 있으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별 소리 다 들려요. 저쪽 안방에 달린 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려. 그래요. 예. 오초근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 꽤 유명한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거든요. 야, 근데 그런 아파트도 사실 이촌동이면 좋은 동네의 그 아파트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한심해. 이웃 간에 허물이 없는데 왜 그래? 자, 이게 뭐 이야기가 약간 길어지는데 어젯밤 즐거우셨어요? 갑자기 뭐 이럴 수 아, 있잖아요. 그렇지. 저 이 방송 들은 체위를 바꿨대. 소리가 좀 다르던데. 내용 진행 좀 하자. 네. 자, 이거 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여기서 지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후분양제 이야기할 게 많아. 그 많은데 후분양제를 하면 중소건설업체들이 뭐 자금력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그런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보정을 많이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영역은 한꺼번에 다 후분양제로 갈 건 아니니까 이게 시공 능력별로 나눠서 이게 일정한 단계까지는 아직 선분양제로 유지하고 그 다음 후분양제로 이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선분양제에서는 품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력 있고 정말 성실 시공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이게 빛을 못 보는 거거든. 오히려 후분양제는 그런 옥석을 가려주는 좋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제는 일단 분양가를 내리는데도 더 적절합니다. 후분양제 하면은 분양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분양 단계에서는 일찍 분양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주변 집값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선분양제, 후분양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나저나 박원석 의원님. 네. 광주광역시형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종 조인식을 앞두고 또 한 번 엎어진 셈이 됐는데 하루 앞두고 그랬잖아요. 네, 하루 이게 앞두고. 뭐예요, 도대체 이 일자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인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한 게 지금 두 번째 엎어졌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과를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그 시장 임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장현 시장. 예. 요즘에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좀 웃겨요, 그게 사실은. 돈도 잃고 어디가 계신 거예요? 신망도 믿음도 잃고 예. 지금 에베레스트 산 앞에 가 계신다는데 몸도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 들어오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공약했던 겁니다.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용이 되고 네네. 또 이낙연 지사까지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면서 이게 급진전이 됐어요. 게다가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제1과제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신 게 집무실에다 전광판 거셨잖아요. 일자리 전광판. 일자리 위원회 만들었고 지금 이제 광주시장 되신 분이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광주광역시하고 민간 이 자동 완성차 업체가 합작해서 새로운 완성차 업체를 하나 만들자. 합작법인을 하나 만들자. 대신에 이 인건비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한번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네. 그럼으로써 일자리는 늘리고 이런 일종의 이제 상생 모델로서 이제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 요거의 모델이 뭐냐면 독일의 폭스바겐사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갈 때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노조와의 일종의 상생 협약을 통해서 아우토 5천이라는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존 이제 완성차 업체의 80%의 임금으로
해고 감원을 하려고 했던 5천 명의 일자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지.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내세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지기 시작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성사 직전에 안 된 이유는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해달라라는 게 현대자동차 측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를 낸 거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대하죠.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신설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그 공장이 연간 생산 대수가 7만 대예요. 그러니까 5년간 유예한다는 얘기야. 그러네.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이 그 말이야. 노동계가 또 반발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어요. 네네.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무조건 5년간 유예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불만을 갖는 지점은 그거보다 계획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7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완성차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야. 국내에서 완성차 공장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22년 전이에요. 그때 현대가 아산 공장을 만든 이후에 아직까지 국내에는 기아 자동차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기아 자동차 광주에 있지. 있는데 그 다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22년 동안에 완성차 생산 라인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전혀 하지 안 했죠. 않은 거고 국내 투자를 해도 대체 투자만 한 거지. 기존 부품이 노후해지거나 기존 생산 라인이 뭐 좀 노후해지면 그걸 대체하는 투자만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7천억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4,800억 원은 4,20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고 2,80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하는데 2,800억 원의 자기 자본 구성 계획을 보면 광주시가 21% 590억 원,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투자 의향을 밝힌 광주시가 그렇게 많이 내요? 네, 들어보세요. 여기가 네. 19% 530억 원.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라 그래서 재무적 투자라는 건 이제 투자자한테 기관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겠다는 거지. 이걸 40% 해가지고 산업은행으로부터 420억을 받고 기타로부터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 기타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이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세고비아 기타한테. 왜 그래? 협력업체 등이 야마하로 갑시다. 협력업체 등이 시민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20% 560억을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7천억 중에 530억만 투자를 하는 거야. 현대차가 진짜 얼마 안 하네. 그리고 이거의 총 계획은 1조 원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걸 일종의 이제 이 사회적 지원, 기반 시설 이런 형태로 지원하겠다.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게 1조 원짜리 계획이거든. 1조 원짜리 계획 중에 현대차의 투자는 530억밖에 안 돼요. 그거 하네요. 이거. 그리고 그 재무적 투자 40%라는 것도 결국에는 산업은행에 그 중에 15%는 420억을 투자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현대차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5만 대까지 뭐 이렇게 뭐 유예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위치네. 그러니까 왜 그거에 휘둘리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KDB 산업은행의 420억만이 아니고 이 기타라고 분류된 700억 전체까지 이게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개별 회사의 그 투자 지분의 40%까지 재무적 투자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다 KDB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부와 이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비중이 최종적으로 84.4%가 돼요. 전체 이 계획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공기업이에요. 그러네요. 국영기업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공기업 내지는 국영기업 성격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만들면서 왜 이제는 국내에서 이미 생산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내연기관 경영 SUV 공장을 만드냐고요. 전기차 미래차 공장을 만들어야지. 경유차에서. 경유차였어요. 또? 경유차 없애자고 했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된 1000cc 거야? 이하짜리인데 예. 시장성이 지금 사실 거의 이미 없어요. 국내에서 생산이 포화 상태야. 그리고 울산 3공장에서 내년에 10만 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울산 3공장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2021년도부터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여기하고 경쟁하게 돼. 그러니까 일종의 출혈 경쟁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현대차 투자하지 말라 그러고 그만큼 더 대출을 받든가 다른 투자자를 구해가지고 이 전기차 미래형 자동차 생산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위헌적인 그런 뭐 단위업 5년간 금지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동법과 정면 충돌하는 저런 주장을 내걸면서 이 정권이 받을 수 없는. 그렇지. 왜냐면 지금 자동차 기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받아주면 하고 안 받아주면 안 해 이런 정도 아쉬울 거 입장인 없어. 거예요.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죠. 예.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의 그런 예산을 투입할 거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게 강주형 일자리라고 하면 그 이른바 이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첫 모델인 거잖아요. 첫 모델이 잘 생각해 보면 임금을 50% 이하로 깎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양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는 중국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이걸 국내에서 생산 안 하고 뭐 베트남 중국 안 갈 테니 국내에 임금을 깎아줘 이렇게 하는데 거의 우리 노동자들 임금 수준을 우리보다 이제 좀 물론 뭐 베트남보다야 높겠지만 그런 데로만큼 이렇게 확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금을 낮춰주면서까지 그것도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임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거다. 자동차 그다음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자동차 말고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들도 그쪽에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전기차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하고 있지만 별도의 그냥 전기차 브랜드가 나와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니, 새로운 브랜드. 그럼 지금 좋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 테슬라도 전혀 기존의 자동차 3사와는 다른 그쵸. 전기차 회사였던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나온 비아디 같은 BYD. 경우도 예. 완전히 별도의 회사예요, 사실은. 그럼 만약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말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들이 있는 뭐 스타트업들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모태로 해서 이 예산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래요. 왜 이런 기업을 이게 키울까? 지금 이제 자동차 이 산업이 굉장히 위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경쟁이 안 되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 의한 과도한 수요 독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데 새로운 완성차 업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를 지향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좋네요. 그래서 그걸 또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아니, 자동차 어때? 국정 아니 자동차. 이미 이 이름은 내가 하나 기획이 전화왔어요. 광주 테슬라 해가지고 광슬라 어때? 아니 이미 이 기획이 예. 지금 정부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획에 84.4%의 투자자가 결국에는 정부거나 아니면은 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거나 지방자치단체예요. 저걸 만들어 놓으면은 저거는 현대차가 아니고 KDB 자동차가 되는 거지. 산업은행 자동차가 그렇지. 되는 거지. 예. 산업은행이 뭐 4,200억 KDB 자동차. KDB 자동차. 4,200억 배출하고 거기다 재무적 투자까지 뭐 1,100억 하게 되면은 그러네요. 이게 예. 어떻게 현대자동차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게 조건이야.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거야 이 회사에다가. 근데 왜 그 위탁 생산을 저 경쟁력도 없는 경영 SUV 이걸 하냐고 미래형 자동차를 해야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뭐 어찌 보면 뭐 강주시가 됐든 또 정부가 됐든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지.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노사민정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보여줘야 거잖아. 되는 그다음에 거구나. 예. 어쨌거나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만약 타협이 이루어져서 굴러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하기 어렵다고 봐요. 노동계에서는 임단협 5년 유예라는 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긴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오늘부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어요. 나는 근데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욕먹는 이유는 이게 좀 그 미래의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노조의 입장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런 식의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이제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대 자동차의 그 제조 원가 대비 임금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궁금해요. 13%에서 15%예요. 제조업 평균 7%밖에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편이네요, 진짜. 근데 그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3.5% 정도예요. 아이고 이런. 이게 중소기업 평균이 4.5%에서 5% 정도예요. 결국에는 예. 현대자동차 이 사측과 네.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그 하청업체,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정규직과의 임금이 많게는 4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임금 차이는 눈 감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거다라면서 반대하고 파업하는 게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예 저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 저는. 아니 그 현대를 자극할 만한 경쟁사를 컨택할 수 없을까? 경제서가 어디 다 있어요? 외국 우리나라에? 외국계 아니, 자동차. 현대- 아니 그 삼성한테 하는 거예요. 삼성 워낙 이건희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은 삼성한테요? 현대차가 얼마나 야마돌겠어. 그러면 받겠습니다. 받을게요. 이러지 않겠는가? 근데 삼성도 거야, 전기차 안 해요? 전기차 하려고 하긴 하잖아요. 삼성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오고 싶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아니지 느낌이 삼성 살살 전기차 구슬러가지고. 완성차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 아니고 LG 어때? LG. 삼성은 LG. 지금 저 게시판에 LG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LG 는 배터리를 잘 만드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이제 전기 배터리 업체들을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전기차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중소기업. 네, 어떻습니까? 그- 위디스크. 뭐라고? 뭐라 그랬냐 근데? 위디스크가 뭔데? 아, 그 사람 그 양진호 회장. 아 그게 위디스크였지. 여기서 왜 튀어나오냐 그게? 위디스크. 그 옆에 양계장 하나 만들자고요. 비비탄 춤이랑 전기차 아니, 그러니까 관련한 산업연구원 네. 같은 데서 돈 왕창 들여가지고 전기차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 같은 데다가 적용해가지고 써먹으면 돼요. 그리고 광주 자체를 그래서 전기차가 다닐 때 굉장히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면 사실은 전기차라는 그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네. 이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일자리들이 생겨나거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만들어지고 또 그 일거리들이 늘어난 한편으로 전기차 배터리도 또 급속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걸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사실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보다는 광주형 전기차 모델을 입참에 만든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LG, 삼성 다 광고를 찍었는데 현대만 못 찍었어요. 네. 현대. 그래서 예. 이번엔 좀 약간 비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네,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 현대차가 막판에 저걸 엎은 거는 결국에는 노동법의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을 흔들면서 뭐 임단협 5년 유예하지 않으면은 저기 투자할 수 없다, 성장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서 저걸 엎은 거는 내심 저거 하기 싫은 거거든. 근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막 계속 구슬고 발비틀고 이래가지고 온 건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현대차를 530억밖에 안 내는데 여기 끼워가지고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 아예 그냥 광주시하고 정부하고 해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을 방치하면 안 되고 국정자동차 주식회사 국정자동차를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광슬라 가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경우도 처음에 생겨날 때 막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 주문 받듯이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전기차로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사실 품질도 좋아했죠. 주문 제작.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누구냐 그 갑자기 앨런 머스크 같은 이제 경영자가 자본을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 회사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도 대부분 자체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GM 군산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GM이 떠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인력들이 있고, 그러네. 네, 거기에다가 위탁 생산을 사실 맡기면 돼요. 국민주 자동차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고. 그게 아니, 얼마든지 공모할 할 수 수 있지. 있어요. 가능합니까? 네. 공모할 수 있지. 예. 전기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초기에 많이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주 자동차 좋네. 국민주 자동차. 그럼 그저 한번 CF 모델 하면 좋겠네. 저는 뭐 무조건 하죠. 저는 그냥 저
뭐 재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자리는 정영진이가 한남차야 뭐야? 한남자동차. 한남자동차가 있었네. 아니 왜 지금 형 뒤에 앉으면 돼. 아, 그렇지. 네, 내가 뒤에 강호 모델은 앉았어. 뭐 황현이만 해야 되나? 나도 할 수 있어. 형님, 좋은 게 아니야. 형,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내가. 한남 그 유충들이. 뒷자리 형이랑 산이 산이 가자고. 산이하고 예. 예, 넷이 같이 타는 넷이 같이 타자. CF. 예. 아, 좋아요. 잘 됐네요. 그 일단 우리 이제 청자분들 사연 중에 하나. 네네네. 그 외에 그 한남 자동차는 네. 기아를 6.5cm로. 그래. 이 소추들 정말 다 6.9로 사이드도 가고 그렇지, 6.9로. 그렇지. 예. 조용히 해 한남 소추들. 형 핸들도 6.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소추 소심들이. 예. 반성해야 돼 당신들은. 예. 차 이름도 소추1, 소추2, 소추3. 자,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영리병원 이야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형님. 맞아. 다음 영리병원 주에 다음 주에 합시다. 예,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털자고요. 근데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진짜. 응?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도 다음 진짜 주에. 그 예. 원희룡 지사가 이거는 그 사람이 예전에 4대강 때 이게 저 4대강 수질 나빠지면은 저 당시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아니죠. 한나라당 사무총장 때인데 그럼 우리 저 정권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영리병원 때문에 뭐 그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은 책임지겠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퇴하겠다는 얘기냐?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인간은 책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잘못한 거는 원희룡 지사가 이게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네. 존중하겠다 그랬어요.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예. 거기서 권고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뒤엎는다는 거는 그럼 공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런 비리공작. 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걸 영리병원을 허가해 준 게 사실 그 가장 원죄고요. 2015년.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중국 녹지그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요? 사실 그 녹지그룹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대고 있는 이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게 지금 흘러 지금 녹지병원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뭐 지금 뭐 외국인만 하게 한다 그러는데 외국인만 해서 영업이 안 좋으면은 IST 분명히 들고 나옵니다. 예? 아니 뿐만 아니라 저게 이제 내국인이 나는 거기서 진료받고 싶다라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정부나 있어요.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질 굉장히 가능성. 높아요. 현행 의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 근데 내국인이라 그래서 거부했다라는 게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은 뭐 그건 진료 거부가 아니다라고 했다지만 법률 해석은 그렇지가 않거든.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저게 이제 영리병원이라는 건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이에요. 주식회사 병원인 거지. 비싸다는 근데 거죠. 저기서 내국인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기존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싸구려 병원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싸고 질 좋은 의료가 돼서 이제 의료 양극화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공적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한 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송도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이런 구역들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대덕각 특별지구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다른 지역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왔을 때 이게 언젠가는 야금야금 자 그러면 아니 이런 보수지들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조중동은 자 중국 애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병원 차리는데 왜 삼성은 저런 거 하면 안 돼? 현대 아산은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것만으로 통제하겠다. 물론 그러고 뭐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 공산이 상당히 크고 더구나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그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 상당수는 그 공공병상 비중이 거의 뭐 90% 100% 이래요.
근데 한국은 공공병원 비중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영리법인까지, 의료법인까지 허용해줬다. 이럴 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유 참 이거 원희룡 씨 또 이렇게 사고 치는구나. 참 무책임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재밌는 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네네. 그 6.9cm 기아. 네. 이게 아 이거 또 거기 꽂혔어요. 시동이 꺼지면은 3cm가 되는. 네, 뭐 이런 이런. 시동이 꺼지면 왜 3cm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소추 소심들 그만하고 끝냅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김용민 씨가 타는 차는 소추고요. 저는 대추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새끼 뭐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거 봤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말이야. 선입견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마무리해요. 선입견이 너무 많아. 왜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소추라는 나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아니, 이거 자격지심 그럴듯한 아닌가? 편견입니다. 예.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대추방을 만하긴 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황금선박 오늘 이제 하선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황인희 씨 함께했습니다. 네. 난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